내 맘대로 즐거운 덕질 힐링 칠링 무비클럽. 안녕하세요. 나의 덕질을 아무도 모르게 알아 K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넓고 얕은 덕질 H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눠볼 영화는 제가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올해의 영화 대상 후보가 하나 더 늘었어요. 바로 이렇게 올해의 영화 이렇게 치고 올라올 라이벌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 다음 달에 또 하나 생길 것 같아요. 하얼빈에 이어서 올해 영화 후보작은 아무래도 12개가 되지 않을까. 매달 한 편씩.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2월에 올해 영화 후보작은 더폴 디렉터스 컷입니다. 디렉터스 컷이군요. 네. 목이 메이게 하는 강렬한 영화였고요. 그 포스터부터 되게 강렬하잖아요. 그 포스터가 엄청 강렬하잖아요. 빨간색이 그 맹세 장면. 진짜. 너무 진짜 궁금해서 저 혼자 보러 갔어요. 이 영화는 무조건 아이맥스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독감이 다시 던져서 알아놓은 사이에 이제 아이맥스에서 많이 내려서 네. 시간을 쪼개서 보러 갔어요. 영화관으로. 영화 첫 장면 시작하자마자 느꼈습니다. 이거 K는 평생 원통해야겠구나. 내가 극장에서 못 봤다는 것을. 또 개봉하겠지. 일단 이게 재개봉이고요. 재개봉하면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특히 한국에서 감독님이 갑자기 재개봉 기간 중간에 내한을 오셔서 뭐 기자간담회도 하시고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사실 지금 이게 12월에 개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관이 남아있어요. 사실 저는 이거를 이미 좀 끝물이니까 네네. 이걸 찍을 때쯤에는 다 내리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한테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그래도 관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진짜 완전히 내리기 전에 꼭 이거는 저는 시간을 만들어서 보러 가시면 좋겠다고 추천을 감히 드려봅니다. 사실 2006년에 처음 개봉했던 영화예요.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더폴 땡땡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영화의 제목을 제가 그때부터 보고 아 이거 되게 좋은 영화다라는 얘기를 간간히 계속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추천을 하니까 얘가 계속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덮을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이게 대체 뭐길래. 저는 약간 그런 생각으로 항상 영업을 해요. 안 보면 네 손해지. 일단 네. 이 감독님은요.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이 마이클 베이, 잭 스나이더 이런 감독님들이에요. 광고를 영화보다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딱 감이 오죠. 광고는 한 30초 안에 사람들의 이목과 집중을 확 집중시켜야 되는 특성이 있는 매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감독님은 일단 기대할 건 화면 때깔 엄청 좋겠구나. 이야기의 흡입력을 어떻게 표현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확 빨려들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믿고 봐도 되겠다라는 게 이제 이력을 통해서 보이죠. 영화 감독은 영화의 여러 가지 요소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적절하게 되게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야기 끊으니까 생각났는데 제작할 때 어쨌든 투자를 받아서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야기에 스토리가 있냐라고 하니까 아이가 캐스팅이 되면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게 영화를 볼 때도 느껴지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질문은 꼭 해야겠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길래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일단 네.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 음. 영화를 위해서 이 감독님은 인생을 바치셨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뭐 열정이나 영화를 향한 이 영화를 꼭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나 이것뿐만이 아니고 물질적으로도 모든 걸 바치셨어요. 이걸 계속 파면 팔수록 이제 감독님한테 제가 감독님이 궁금한 거예요. 계속 감독님한테 이 이제 사람이 입덕을 한 네 거죠. 맞아요. 이분이 표현하는 영화는 어땠을까? 왜 사람들이 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찾아봐야겠다. 이거 좀 안 본 거 아주 살짝 눈곱만큼? 보고 나면 아주 살짝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살짝 영화관에서 안 본 거를 후회하고 있다. 이번 주까지 아직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네, 네. 뭐 이제 네, 자업자득이니까 뭐 알아서 할게요. 뭐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이 영화는 자신이 숨통이 트이게 해준 영화. 정말 평생에
이건 꼭 찍어야겠다라고 얘기한 영화라고 표현을 또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감독님이 해주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영화가 끝났는데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나가기 싫다 이러고 계속 앉아있었어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 형식 자체가 독특하다기보다 그 이야기가 독특해요. 제가 이 영화를 보자마자 K한테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이라고 해야 되나? 보냈던 게 진짜 이상하고 진짜 아름답고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 이 한 줄 평을 듣고 더 물음표가 계속 떴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영화가 이상하고 아름답고 슬퍼? 설명을 해줄래?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진짜 본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그게 있을 거예요. 일단 이야기 구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로이라는 청년 스턴트 배우가 있고요. 스턴트를 하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는 일이 있어서 그 부상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그리고 5살짜리 알렉산드리아라는 꼬마가 있어요.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팔이 부러져가지고 팔을 이렇게 깁스를 하고 이렇게 다녀요. 근데 이 둘이 되게 우연한 기회로 만나서 알렉산드리아가 로이한테 맨날 찾아와서 이야기를 로이가 알렉산드리아에게 매일 해줘요. 천일 영화처럼 천일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처럼 이 영화는 로이가 알렉산드리아한테 매일매일 찾아오면 이야기를 조금씩 계속 해주는 구조예요. 근데 난 너무 궁금한 게, 그러면 감독이 했던 아이가 캐스팅이 되면 스토리가 나온다 했던 거는 무슨 그거는 말일까? 이제 또 물음표가 계속. 로이는 네? 어떤 목적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한테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애기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심부름을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로이가 계속 얘기를 지어내는 거예요. 환상적인 이야기 안에 배경을 이동을 하면서 이제 무법자들이 모험을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모험의 목적은 오디어스 총독이라는 악당에게 뭔가 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뭐 피해를 보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를 이제 목숨으로 원수를 갚겠다 이러면서 이제 모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가 헤엄을 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코끼리가 헤엄을 칩니다. 이 영화는 CG를 안 쓴 영화잖아요. 진짜로 코끼리가 헤엄을 쳤어요. 저는 좀 이분을 참 덕질을, 영화 덕질 아니라 감독 덕질을 그럴 수도 있죠. 네네네 하면서, 이분이 인터뷰를 하다가 창작의 재료는 다른 분야에서 얻어진다라고 이 말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되게 관심 있는 분야들이 다 창작 분야들이어서 이 말이 너무 공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게 나랑 비슷한 사람 이러면서 비슷한 생각 이러면서 좀 더 찾아본 케이스인데, 그런 것들이 영화에도 이렇게 면면들이 숨어 있는지가 맞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진짜 상관없어 보이는 점들을 정말 많이 찍어왔는데 그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 삶에서 다 서로 연결이 돼서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감독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창작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코끼리가 코끼리도 헤엄치는 네, 맞아요. 거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걸 영화에서 쓰면 되겠다 해서 그 영화에 실제로 코끼리가 이제 헤엄쳐서 이 사람들을 무트로 이제 데려다주는 장면을 이제 찍으셨는데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이제 영화에 나오지 않을 법한 스토리가 이 영화에서 가능했던 건 모두 로이가 만들어낸 맞아요. 얘기다라는 거 때문인데 처음에는 이제 로이가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현실에서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 또 로이가 알렉산드리아에게 해주는 이 환상 속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개가 계속 대비가 되는데 이 영화가 가장 인상적인 게 색감이 이렇게 확 오는 그게 병원에서의 장면은 사실 색감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로 들어가면 피로 이제 맹세를 하는 장면에서 혹시 포스터 장면이? 네, 그게 맹세 장면인데 거기서 그 붉은색이 이제 확 오고 중간에 이제 블루시티라고 이 마을의 모든 집이 파란색인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때 이제 파란색이 확 눈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색감의 대비를 굉장히 주셨는데, 그러니까 계속 색감이 그렇게 나오면 오히려 그거 이제 무뎌지잖아요, 사람이 감각은.
그러니까 계속 중간중간 병원 장면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더 우리 강조가 뭐 되게 음식 네네. 먹을 때 맛볼 때 네. 물로 입 헹구듯이 눈을 이렇게 싹 씻어줬다가 다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더 열광하는 거죠. 이 감각이 더 확 들어오니까. 들어오겠네. 그리고 이야기도 도무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반 이후로 갈수록 알렉산드리아가 처음엔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정도였다가 점점 이야기에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야기가 처음에는 로이의 주도권 하에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야기가 막 바뀌어가요. 만들어져 가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사실 초반부에는 저도 그렇고 그 특별한 뭐 언급이 없으니까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이야기 속의 장면들이 처음엔 로이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화자인 로이의 시선에서 아 영화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반 지나가면서 아 이거는 로이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상상해서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구나 이렇게 우와. 느껴지게 돼요. 약간 어른들이 생각하는 상식과는 괴리감이 있어요. 약간 어린 왕자를 어른들이 볼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계속 느껴지고 이상하고 아름답다는 말을 조금 살짝 이해했는데 장면을 저는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랬겠더니 이게 그 배우들의 네. 눈빛이랑 그 장면들을 보면 너무 막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결말에 로이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스턴트맨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했고 어떻게 된 거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영화의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그 안에서 이제 특별한 점은 CG 없이 10년 동안 로케이션 장소를 찾아다니시면서 진짜 1초 나오는 장면도 가서 찍으시고 그러니까 촬영만 한 4년 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찾아보면서 장면들을 보잖아요. 근데 한 번도 못 봐본 것들이 여긴 어디 있지? 하는 것들이 맞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언젠가는 세계 여행하는 게 꿈인데 거의 이거를- 대부분의 장소들이 감독님의 고향인 인도에 많이 있어요. 이동진 평론가님이 네. 처음에 이제 이 영화 개봉하고 너무 감명 깊어서 이 영화에 나온 곳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하신 게 있어요. 이제 그것도 한번 찾아서 보면 또 이 영화를 보고 난 사람이 느낀 이제 그 장소들을 가면서 또 그 이야기도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이제 특별한 점이 리 페이스가 당시에 그렇게 영화에 많이 출연한 상태가 아닌 상태로 캐스팅이 된 거예요. 실제로 모든 스태프들과 알렉산드리아 역을 맡은 카틴카까지 진짜 못 걷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만큼 이제 이 영화의 캐릭터에 다들 몰입할 수 있게 숨겼다고 하는데 카틴카가 애기들이 사실 이렇게 낯설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 못한 걸 보면 좀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리 페이스를 처음에 좀 무서워하고 경계했던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 못 들어오고 밖에 있는데 영화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친근해지고 가까워지니까 막 침대 위에 같이 올라가서 옆에 누워있고 막 뽀뽀하고 안아주고 막 애기들의 그 애정 표현을 엄청 솔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이 애기가 느끼는 감정과 친밀도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얘기했던 애기가 캐스팅되면 모든 이야기가 정해질 거예요라고 했던 게 맞아.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떤 정해진 대로 연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팔 부러진 깁스를 하고 병원복은 입었지만 여기서 이 아저씨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반응을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찍은 거. 맞아요.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아이의 대사들을 다 살렸다라고 그래서 했던 게 기억나요. 이 영화의 이제 한상의 이야기가 정말 카틴카가 반응하는 대로 계속 그 우리 넷플릭스 인터랙티브 있는 것처럼 계속 바뀌었던 거죠. 그게 이제 더 특별한 점이었고 그 이상한 한 줄 평에 대한 궁금증 어느 정도 풀렸고 기억에 남았던 장면. 이거 사실 영화 스토리랑은 상관없이 저 그런 거 좋아요. 리페이스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네. 그렇군요. 아니 그 눈빛을 보면 네. 그 두 번째로 봤을 때 제가 스크린X관에서 봤는데 화면이 진짜 컸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앞자리였는데 이러고 봤어요. 너무 잘생겨서. 그냥 그 눈빛을 빠져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맞구나 이러면서 봤는데 그 눈빛이 마지막에 이제
카틴카가 수술하고 나서 울면서 그 영화에서 나는 실패자고 뭐 이러면서 막 자조하면서 울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눈물 젖은 네. 그 목소리와 눈빛이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그런 리를 보면서 카틴카가 또 계속 울면서 울음을 참는 목소리 계속 이야기해줘요. 죽이지 말아요 하는데 그 장면이 그 리페이스의 눈빛으로 모든 걸 다 설명했다라고 느껴지는 장면이어서 그러니까 잘생기고 눈도 예쁘긴 하지만 거기에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으면 사실 그건 아무 감동과 울림을 주진 못하잖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보고 오셔서 저한테 처음 카톡한 게 그거였어요. 너무 잘생겼어. 리페이스밖에 안 보여요. 물론 지금은 좀 더 나이 드셨지만 이 배우를 내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로난 그 파란색 얼굴 그리고 호빗에서 스란두일 엘프들의 왕 귀 뾰족하고 막 금발 긴 머리여서 이 배우의 진짜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2006년 그 이전의 얼굴이잖아요. 와. 근데 같이 촬영을 했던 여자분들이 다 내가 봤던 배우들 중에 제일 잘생겼다 다 그랬더라고요. 얼굴이 잘생겼다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눈빛이 주는 그 느낌? 그 감정? 이게 더 강하게 와서 잘생겼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이제 원작이 있다고 얘기 아까 했잖아요. 원작이 이제 루마니아의 영화 중에 요호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원작과 더폴이 얼마만큼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데 감독님은 난 잘 모르겠다. 학교 다닐 때 한 번 봤는데 그 이후로 본 적이 없고 그냥 그 이야기하는 그걸 모티브로 따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본다면 나한테 알려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야기하는 게 영화의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장치이고 그 이야기를 굉장히 진짜 맛깔나게 풀어가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있는데 그 초등학생이었던 자기들한테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셨대요. 근데 로이처럼 실제랑 현실이 구분이 안 가게 현실과 이야기를 섞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선생님이 진짜 잘하셨던 게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얘네가 어디까지 따라오고 있는지 놓쳤는지 얼만큼 놓쳤는지 그러면 어떻게 눈높이를 맞춰서 설명해야 얘네가 알아들을지 이거를 너무 잘 아셨대요. 그래서 애기들이 완전 맨날 이야기 들으러 학교 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이 더폴이 처음 개봉했을 때 친구들이 보고 선생님이 우리한테 해줬던 얘기잖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도 하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이 영화 자체에도 엄청나게 매력이 있지만 문화 콘텐츠를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영화는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과 투자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영화가 처음엔 그렇게 우리 감독님이 너무 힘들게 할 정도로 흥행에 실패를 했지만 결국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다? 좋은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전 세계적으로 꾸준하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재개봉을 할 수가 있었고 재개봉을 해서도 이 콘텐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힘이 크기 때문에 흥행을 엄청 크게 했잖아요. 그거에 저는 좀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화면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 놀라셨죠? 영상을 확인해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뒷부분이 잘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녹화를 하기에는 상황이 맞지 않아서 저 혼자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문화 콘텐츠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항상 스토리텔링의 중요성 그리고 좋은 콘텐츠가 언제나 기본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고 그런 콘텐츠들이 결국에는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예시를 정말 많이 봤어요. 하얼빈 때도 이야기를 했고 데이식스 저희가 콘서트 이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좋은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콘텐츠 산업적인 면에서도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자극적이고 뭔가 논란을 일으키고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보면 편법? 이런 것이 아니라 전공법이 통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산업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겠다.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정설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대중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좋은 콘텐츠들을 자주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K컬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또 한국 문화는 소수이고 또 주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꼭 돼야 되라는 법은 없지만 이왕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가 좋은 거 알게 됐으니까 오래오래 더 많은 걸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걸 더 많이 만들어내고 또 소개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좋은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꾸준히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산업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논의가 되고 그게 실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가는 과정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졸업한 지 오래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여러 문화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대중의 입장으로서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점들이 앞으로 더 있었으면 좋겠는지 또 어떤 점이 좋았는지 아쉬웠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K와 함께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는 이렇게 좋은 콘텐츠, 좋은 이야기를 가진 영화들을 많이 소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영화도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영화가 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더폴 디렉터스 컷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K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수다와 함께 오늘도 힐링되고 칠링되시는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화에서 만나요. 안녕!